네, 오늘 좀 내용이 좀 이것저것 잡스럽게 많습니다. 근데 기초가 되는, 이제 가장 뼈대가 되는 거는 1번입니다. 회계 기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공매도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제닛 옐런, 그리고 동학개미 신용융자 관련된 것, 그리고 르네상스 펀드 수익률이 좀 격차가 펀드 간에 많이 나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사화가 됐길래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4분기 실적 잘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점인지, 그리고 SM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누군가가 저희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네, 한번 짚어볼까 하고요. 그러고는 이제 삼성생명 관련해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뉴스 기사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하는 자료 몇 가지 하고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도속 알맹이님, 스톤킴님, 소크라테스님, 네, 모두 안녕하세요. 네, 최문홍님도 안녕하세요. 네, 나타토이님,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제 회계 기초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거는 일단 어떤 내용인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 주식 관련해가지고서 경제, 금융 뭐 관련한 동아리를 했었어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는 그에 관련해가지고서 다시 그 동아리로 가가지고서 저희 후배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 역할을 제가 또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고 해가지고요. 강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거의 매 학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은 좀 아쉬웠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강의를 못 갔던 게 되게 아쉬운데 어쨌든 한 학기에 한 번 이상은 꼭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거기 가가지고서 이제 딱 정형화된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커리큘럼이 뭐 가령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주식을 고를 것이냐, 이제 스크리닝 방법, 그 다음에 그 주식을 골랐다면 어떻게 분석해야 되느냐, 방법론, 그러고서 회계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각종 회계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러면은 가치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재무 관련 내용을 가지고 와서 밸류에이션 하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는 조금 이제 더 보태면은 실제로는 좀 실전 매매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걸 다 왔다 갔다 그때그때 그 이제 뭔가 섭외가 안 되거나 그럴 때마다 어떤 거든 다 할 수 있게 이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게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시간이 많아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은 회계고 이제 회계 관련된 내용 하는 거를 저한테 선택권이 있을 때는 먼저 고르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동아리에서 하던 거를 직접 그냥 보여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면은 제일 먼저 이거를 물어봐요. 이렇게 앞에다가 이거 하나 띄워놓고 종이 이제 다 나눠주고서는 자, 여러분들이 투자자라고 하신다면 이 기업에 과연 투자를 하시겠느냐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한번 이제 재무제표만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매출액은 41억이었던 게 105억, 135억, 184억으로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은 7억이었던 게 44억, 51억, 73억으로 증가하는 굉장한 성장주인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성장을 위해서 자금이 혹시 필요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자본 총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요. 부채는 빠르게 감소해요. 부채는 보시면은 차입금을 합산해 봤자 단기성 차입금하고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을 합쳐봤자 50억이 채 안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 현금성 자산이나 거의 현금성하고 다름없는 단기금융 상품은 200억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거를 이제 비율로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9%예요. 유동 비율이 2000%가 넘고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 순이익률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그러면서도 성장률이 막 이때는 뭐 100% 이상 나왔죠. 성장률이 영업이익 증가율은 500%. 네.
뒤에 이제 그 성장이 조금 성장률이 좀 감소했다고 해도 뭐 3-40% 성장이 나오는 이런 기업이에요. 이제 이거를 딱 보여주고서 물어보죠. 네. 여러분들 같으면 이 기업에 투자를 하시겠느냐. 근데 이제 다들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솔직히 숫자는 너무 예쁜데 저희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알지만은 앞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 좋은 거 가져다 놓고서 이거 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약간 본능적으로 생각이 들잖아요. 아, 이거는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 예. 그런 이제 생각으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되게 좀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회사는 절대로 투자를 하면은 안 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투자를 했었죠, 여기다가. 그래서 아주 크게 낭패를 봤었는데요. 그 회사가 어디냐 하면은 이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코스닥 히든 챔피언, 세실의 몰락, 횡령 분식 회계로 상장 폐지 위기, 정부 농업 보조금 중단이 결정타. 한때 코스닥 히든 챔피언으로 뽑히며 촉망받았던 세실이 이게 환경 방제 업체라고 해요. 여기가 상장 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 감사인이 의견 거절을 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주가가 두 달 새 3분의 1 선으로 급락했고 24일 주식 매매 거래가 중단되었다. 2008년 2047억에 달했던 시가총액은 현재 10분의 1인 225억으로 쪼그라들었다. 자, 그러면은 세실을 상장 폐지 위기로 내몬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횡령, 분식회계로 세실의 장부는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횡령이 직접적인 몰락의 원인이 됐지만 증권가는 정부 보조금 폐지로 세실의 기업 가치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굉장히 아픈 얘기가 나옵니다. 네. 지난 6월까지 세실의 2대 주주였던 저는 이때 입사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학생이었습니다. 전혀 연관이 없던 시절입니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정부 발표 물량 정리에 나섰으며 10월 20일 보유지분 매도를 완료했다. 음, 결국에 이거 상장 폐지되거든요. 제가 샀던 주식 중에서 이제 최초로 상장 폐지가 됐던 주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기가 언제냐? 2010년도 말이에요. 제가 이제 주식을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는 막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던 때거든요. 그때는 아무거나 사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야, 나도 워렌 버핏인가 내가? 나 워렌 버핏보다 수익률이 좋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던 때였어요. 그러면서 이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컨셉을 하나 잡았었어요. 야, 이거 3년 안에 회사가 두 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가지고서 이거 괜찮겠다. 이때 당시에 세실이 하던 게 뭐냐 하면은요. 이게 그 환경 방제 업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뭐 친환경 그런 농산물들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유기농이니 뭐 하는데 완전히 아무것도 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약도 안 치고 그냥 순수하게 친환경으로만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천적 곤충 이런 거를 써요. 그러니까 세실은 천적 곤충을 쓰는 업체예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던 기업이에요. 이때 그 오너분이 기술력은 되게 좋으셨어요. 논산에 이제 본사가 있는데 거기도 막 찾아가 보고 주총도 갔었거든요. 뭐 어쨌든 뭐 그분께서 이제 IMF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이제 세계에 있는 다른 이쪽 분야에서 선진인 그런 곳에 가가지고서 이 기술을 배워 오셔서는 한국에 접목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 생각에는 야, 이거 진짜 괜찮다. 대표님도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계시고 되게 괜찮겠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거 저는 그때 정리매매할 때 다 팔았어요. 정리매매할 때 다 팔고 근데 이거를 내가 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 주는 남겨놓고
그거는 주권을 이제 실물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지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게 다른 모 대기업에 인수되고 뭐 해서 지금도 곤충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상장 폐지가 된 회사입니다. 네, 상장 폐지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너무 그 근본 없이 주식을 했구나. 아, 회계를 배웠는데 내가 이거를 제대로 써먹질 않았구나. 옆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회사가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요. 200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아이고, 매출액 100억에 영업이익 4억 됐어요. 2010년도에는 이때 이제 상장 폐지 결정됐죠. 매출액은 193억인데 영업이익이 314억 적자가 났습니다. 끔찍하죠, 그쵸?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를 이제 생각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008년까지 굉장히 상황이 좋았었잖아요. 맨 먼저 하나를 딱 보시라고 한다면은 저는 현금 흐름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금 흐름 중에서도 딱 하나만 보라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 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 제조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조업체들은 보시면은 당기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 100억 벌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한 150억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그게 정상이냐? 감가상각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제조업체들은 당연히 유형자산이 많을 거잖아요. 기계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은 이제 비용이 안분해가지고서 몇 년에 나눠서 인식이 되는 거죠. 첫 해에 이제 계약할 때 현금은 다 냈겠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5년 동안 100억짜리 기계인데 5년 동안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실제로 손익계산서에는 매년 20억씩 비용 반영이죠. 근데 둘째 년도부터 해서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20억은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왜냐면 실제 내가 비용이 나간 건 아닌데 나간 것처럼 이제 현금이 나간 건 아닌데 비용으로는 처리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순이익이 보통은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커야 되는데 이 회사는 보시면 항상 작아요. 일단 이런 이제 거를 보시면은 좀 더 내가 이제 좀 더 각 잡고 봐야겠군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밑에 또 나옵니다. CCC. 제가 이때 너무너무 느껴가지고서 이거를 보는 거거든요. 역시 이게 사람이 겪어야지 어, 더 많이 진심을 가지고 보게 되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제 캐시 컨버전 사이클. 그러니까 내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처음에 매입하고 원부자재를 만들어서 재고로 가지고 있고 팔아서 매출 채권 어음을 회수하는 그 기간을 말하잖아요. 이게 짧을수록 좋은 거고 길수록 현금 회전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미 경고음이 울렸던 거죠. 세실은 보시면은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이익도 좋고 부채 비율도 낮고 좋아 보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현금을 받는데 256일이 걸리고 377일이 걸리고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했던 매출을 기록했던 해에는 무려 596일이 걸립니다. 물건 팔면 2년 걸려요. 돈 받는데. 그러면은 안 되죠, 그쵸? 이거 안 되는 건데. 몰랐죠, 그때 저는. 모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시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이 회사는 좀 더 내가 아무리 다른 게 좋아 보여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기업에서 이런 숫자 보신다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보시면, 이제 재고 자산이 조금 특이해요. 이 회사가. 뭐냐면은 그 재고 자산 중에서 이거를 이제 상세하게 나눠서 보여주는 데도 있고 안 보여주는 데도 있는데요. 상세하게 보여주는 데는 좀 하나하나 회사를 만나면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문제가 생긴 회사들은. 이 회사는 보시면은 이제 생산 중인 제품이
재고자산 중에서 너무너무 커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저도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회계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이 회사가 이제 천적곤충을 하잖아요. 그 곤충을 키우는 애벌레라는 거예요. 회계사가 가도 볼 수가 없대요. 뭐 빛 보면 죽는다 그러고 막 애벌레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겠어요, 그쵸? 그러고는 나와가지고서 이제 뭐 천적곤충 키워 놓으면은 금방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막 하우스에서. 그것도 확인이 재고를 회계사가 아무리 가서 본다고 한데 이게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은 매출 채권이 급증하잖아요. 이게 아까 전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이제 보조금을 이제 수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쓴다 그러면 보조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매출로 처리를 하면 내 외형이 커져 보이니까는 그래서 또 뭐 다른 사업하기도 좋을 수도 있고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리시나요? 아니죠? 네. 네.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 채권을 그 억지로 굉장히 소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밀어내기로 해가지고서 매출을 올렸던 거죠. 그러니까는 회수는 안 되고 매출 채권만 엄청나게 쌓여갔던 거죠. 결국에는 이런 회사들이 안 좋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되느냐. 이 매출 채권 중에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손상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아니 무슨 한 방에 313억을 해버려요. 이제 남는 매출 채권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건 32억 뿐이라는 거예요. 313억은 가공의 매출이었던 거죠. 못 받는 부실한. 재고도 보시면은요, 70억 넘던 것 중에 40억을 못 받는다고 갑자기 처리를 해요. 못 받는데 처리하는데 그 대부분이 여기 보이시죠? 이거예요. 제공품. 예. 여기서 어떻게 보면 회계사의 눈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회계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동아리 가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회사 있으면 속지 마세요. 이 너무 성장하는 거에 속지 마시고 좀 더 재무제표 뜯어보고서 투자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좀 학구적으로 하려는 친구들은 좋아해요. 그렇구나. 역시 주식은 소리가 조금 작으신가요? 조금 더 가까이 됐는데 어떠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 경우에는 눈을 반짝이지만 진짜로 여기 들어와서 돈을 한번 벌어보고 싶다. 나는 주식으로 한번 팔자를 고쳐보고 싶다. 이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런 거는 당연히 나는 안 살 건데 돈 벌 거나 좀 알려주지 라는 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내가 이익이 잘나 보이도록 꾸민 거잖아요. 요게 이제 분식회계이고 역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식회계라는 거는요. 나쁜 걸 좋아 보이게. 역분식 회계라는 거는요. 좋은 걸 나빠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영업이익이 10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줄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난 줄이고 싶어. 왜 그렇겠어요? 여기에는 이제 이거를 보려면은 그 회사를 바라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회사 경영을 전문 경영인이 하고 있는가 혹은 대주주 일가가 하고 있는가예요. 기본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은 좀 좋아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지
임원으로 다시 이제 일할 수 있잖아요. 뭐 3년 뒤에. 근데 대주주 일가는 사실은 이익을 잘 내는 걸 좀 무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내 회사고 내가 하고 있고 아무도 나 못 쫓아낼 텐데 뭐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각각이 가지고 있는 약간씩의 목표가 좀 또 여기 다른데요. 어떤 점이 있냐면 역분식 회계를 하려는 의도가 대주주의가는 어떤 데에 있느냐. 많이들 적어주셨듯이 증여나 상속을 앞두고 있을 때에 아무래도 이익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네. 뭐 굳이 그거를 이제 분식 회계까지 한 거라고 역분식 회계까지 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비용 체크 치는 거죠. 예. 뭐 굳이 굉장히 잘 나오게 만들 필요는 없다. 야, 그동안 묵었던 회사들마다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묵은 비용들. 그거 싹 다 치자. 그런 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전문 경영인의 경우에는 이런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문 경영인 체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그런 걸로 추정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만약에 이제 두 가지 회사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회사 A하고 회사 B가 있어요.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 추이를 만약에 A라는 회사는 첫 해에 50억을 벌고요. 두 번째 75억을 벌고 세 번째 해에 100억을 벌었어요. 반대로 어떤 회사는 첫 해에 100억을 벌고 두 번째 해에 10억을 벌고 그다음에 이게 다 합치면은 225억이죠. 세 번째 115억을 벌었어요. 둘 중에 누가 재임이 되기에 유리할까요? 서로 번 금액은 똑같아요. 보시면은 위도 225억, 아래도 225억 똑같아요. 근데 재임 확률은 당연히 여기가 높겠죠.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대주주가 보기에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매년 성장하는 기업을 모두가 선호해요.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경영은 모두가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흘러가는 거가 비정상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닌 한 사실은 경기 변동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는 역분식이 생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회계를 잘 몰라서 이 전문 경영인은 그냥 밑에서 가지고 온 대로 이익을 그대로 다 냈어요. 첫 해에는 그러면 원래 100억의 이익이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회사 A에 이 사람은 아주 재무통인 거예요. 회계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요. 아까 전에 앞에서 보셨겠지만은 예를 들어 매출 채권 관련해 가지고서 충당금을 설정하거나 아니면 재고 자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비용이 나간 게 아닌데. 그러니까는 갑자기 받을 수 있는 매출 채권은 조금 아리송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야 저거 못 받는 걸로 처리해 일단. 야 보수적인 회계하자. 재고 자산도 저것도 조금 할인하면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위에서 야 그것도 그냥 비용 처리해 버려. 음? 야 일단은 못 판다고 해버려. 나중에 팔리면 환입을 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100억을 벌 수 있는데 50억을 뭐 가령 회사 A의 CEO는 매출 채권에 25억 비용 더 치고 재고 자산에 비용을 25억을 더 쳐가지고서 적립을 해놓는 거죠. 나중에 내가 언제든지 실적이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이거를 뽑아 먹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만약에 이때 뽑아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아주 이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이익이 성장하는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이 점이 전문 경영인 입장에서는 재임에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역분식 회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제일 먼저 그 회사 경영을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를 보시고요. 그러면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주체에 따라 가지고서 어떤 역분식 회계에 그 이제 그 의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점이 회계에서 녹아나는 걸 보시면 됩니다. 네. 요거를 발견을 하신다면 아주 좋은 이제 투자 기회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죠. 원래는 여기서 이제 회사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그 예시를 들거든요.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를 좀 잘못하면 그쪽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실제로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갑자기 매출 채권이나 재고 자산에 충당금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과도하게 쌓이는 기업을 발견을 하시면 한번 의심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눌렸던 주가가 확 튈 수 있거든요. 뭐 제일 이제 사실은 눈에 띄는 거는 대주주들이 장난을 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는 막 신제품 나서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안 되는 것처럼 막 비용을 막 엄청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 안 나오게. 그래 놓고서 이제 공시 자료 계속 보면 아유 이게 웬걸? 대주주 일가가 계속 사고 있어요 주식을. 실적이 계속 안 나오는데 회사 가서 물어보면 어렵다 그러고. 그런 회사들은 기다리면 이깁니다. 예. 사놓고 기다리면 이기더라고요 그런 회사들이. 여기 정도까지를 회계 기초로 일단 단순하게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실패를 줄여라. 분식회계 하는 기업을 찾아내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크게 이익을 보려고 한다면 역분식에 그 의도가 있는 회사를 찾아내서 투자를 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벌 수 있다. 근데 저는 사실 앞쪽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분식회계에 속지 마라.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속았다. 속아보니 아프더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선택했던 이유기도 한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보시면은 회계 관련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상장 법인 중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들이 이 정도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제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서 제가 이제 퀀트 모델을 만들어가지고서 쭉 돌려요. 그렇게 해놓고 의심스러운 기업들을 제외를 하고 남은 기업들을 이제 그 비율만큼 투자를 하면 당연히 나중에 상장 폐지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폭락을 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것들을 썩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비중대로 사두면 저는 무조건 시장 지수는 이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적정이 나와가지고서 상장 폐지되는 거에 저는 피했으니까 그 0. 몇 프로만큼씩의 수익이 쌓일 거라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니까는 내가 주식해도 괜찮겠다. 평생. 왜냐하면은 평생 지수보다는 조금씩이라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첫 번째였고, 그러면서 방어적으로 가다가 뭔가 한 건씩 굉장히 좀 눈에 보이는 역분식의 사례가 보인다면 그때 배팅을 하자. 그러면은 그때 수익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점을 들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기초예요. 예. 사실 이제 여기까지 또 하고 나면 좀 더 이제 들어가서 그런 막 보는 다양한 수법들, 뭐 예를 들면은 산업별로는 어떤 게 있느냐부터 해가지고서 아니면은 또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또 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또 한 번에 다 하면은 이게 또
회계는 사실은 지식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분도 있고 굉장히 낮은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그 사람의 뭐 지식 수준에 떠나서 여기에 얼마나 노출되었냐의 차이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시로 시간이 될 때마다 방송에서 조금씩 이렇게 뭐 한 2-30 분씩 노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그 기초 체력을 한번 쌓아 나가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일단 회계 기초에 대한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